2017년에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닌 인근 지열 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조사단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고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빅뱅 승리가 소속됐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부 조사에 착수하고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를 뒤늦게 고발하는 등 탈세 조사에 본격 나섰습니다. 병무청은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의 입대 날짜를 3개월 연기했습니다. 모텔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생중계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 씨 일당은 직경 1mm 크기의 아주 작은 카메라를 모텔 셋톱박스 틈에 설치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안 주겠습니다. 30대 독거장애인이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편함은 오랫동안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은 듯 도지서 등으로 가득합니다.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근 지열 발전소 때문에 일어났다고 정부 조사단이 결론 내렸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서 높은 압력으로 지하에 물을 주입했는데 이것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많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남긴 지진이 결국 인재였던 것으로 결론 남으로써 정부의 뒷수습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5.4. 역대 두 번째로 강했던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 발전소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진 원인을 분석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발전소에서 지열 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지열발전소 부지에서 반경 5km 이내, 진원 깊이 10km 지점에 98개 지진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지진 단층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지열 발전 과정에서 집안으로 밀어넣는 물이 지진을 일으킨 원인이 된 겁니다. 포항시는 인재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열 발전소에 대한 조속한 완전 폐쇄와 정상 복구, 정부에서 특단의 피해 대책과 경제 회복 이러한 부분을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은 지진 발생 후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소를 영구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열 발전이 어떻게 지진으로까지 이어졌는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하 4km 안팎까지 땅을 뚫고 이렇게 물을 집어넣습니다. 섭씨 170도에 달하는 화강암 지층이 있는 곳인데 이 열로 물을 데웁니다. 이때 뜨거워진 물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발전소 터빈을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정부 조사단은 물을 땅속 깊이 넣고 빼내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압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문제를 모르고 지열 발전 사업을 추진한 건지 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김지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에 처음 물을 주입한 건 2016년 12월입니다. 당시 두 차례 주입 직후 2.2와 2.3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물을 주입할 때마다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미소 지진이 63차례나 됩니다. 이때 물 주입을 중단하고 곧바로 단층 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2006년 스위스 바젤에선 3.4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지열 발전을 전면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층이 없는 지역에서 그런 시출했다면은
그런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추가 이루어진 지역이 그 포항 경주 지역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포항 지진이 예견된 인재로 드러나면서 책임 소재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민관 합동사업으로 민간기업 넥스지오가 주관하고 관리는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맡았습니다.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다른 기술 개발 사업의 졸속 추진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아직도 돌아갈 곳이 없어서 체육관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포항 시민들이 지열 발전의 실험 대상이 된 셈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줄 소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관에 텐트가 빼곡합니다. 비좁은 텐트 안에는 생활용품이 한가득합니다. 이곳 대피소에는 집을 잃은 주민 35명이 1년 5개월째 머물고 있습니다.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발표를 들은 이재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안정성 검증도 안 된 지열 발전소에 시험 대상이 됐다며 정부를 송투했습니다. 억수로 마음이 우울하고 좀 많이 우리가 무슨 시험관도 아니고 우리가 참 분하고 억울하지요. 포항 시민 1,300여 명은 지난 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포항 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정부는 피해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원칙만 밝혔습니다. 법원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씀.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 있어 피해민들과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세청이 가수 승리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현석 대표가 실소유주인 음식점의 탈루 의혹을 포함해서 공연, 마케팅,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윤정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가수 승리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지 3년 만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YG 마포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동원된 인원만 100명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나갔던 거는 특별 세무조사 있잖아요. 원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요. 보통 그렇게 많이 나가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승리가 멤버로 활동했던 그룹 빅뱅의 기획사로 승리가 벌인 각종 사업을 기획한 실제 주체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재무와 공연, 마케팅 등 사업 전반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G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 출처에 관련된 이제 의문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또 승리의 성접대 장소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를 위장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병무청은 이렇게 결정 내리면서 소위 도피성 입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대 소식에 입대를 미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승리 측은 결국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입대가 3개월 미뤄지면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되면 입대는 자동으로 연기되고 불구속되면 오는 6월 다시 입영 연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도피처로 군입대를 선택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사 권한이 헌병대로 넘어가고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며 군복무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와 사생활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다 입대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도 4차 공판 이틀 전 비밀리에 입대했습니다. 병무청은 도피성 입대의 경우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의전이나 외교 결례가 문제된 적이 많았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현지 인사말을 잘못 말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지원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총리 옆에서 현지어로 인사하자 곳곳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슬라맛 소르. 이 인사말은 말레이시아 말이 아닌 인도네시아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한 행사는 대낮에 열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밤 인사를 건넸습니다. 슬라맛 말람.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한랄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청와대는 순방 일주일이 지나서야 인사말 작성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연방 성립을 놓고 분쟁을 겪었던 관계인 만큼 대통령의 실수는 치명적인 외교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캄보디아 순방 사진에 대만 건축물 사진을 게재하고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오기하거나 파나마 국기를 거꾸로 다는 등 잦은 외교 실수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판사를 임명해 또다시 이념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으로는 여성 판사를 임명해서 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 시대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신정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후임에 문형배 부산고법, 이미선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됩니다.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문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했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 등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의 입단 중용으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최규선 게이트 아직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규선 씨가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죠. 그런데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만든 회사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씨는 지난 2015년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를 인수합니다. 회사 이름을 썬코어로 바꾸고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이스트 교수였던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선임됐습니다.
사우디 왕자의 투자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1,000원대였던 썬코어 주가는 10,000원 가까이 폭등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회사 노동자들과 주주 대부분이었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최규선 씨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소정의 자문료를 받고 8개월 동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썬코어와 자문 계약을 맺은 카이스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규선 씨는 2016년 썬코어가 아닌 또 다른 회사 돈 4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손 의원의 압력이라든지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입니다.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선정해 포상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검찰 수사관들이 이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은 서울지방보훈청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8일 손희영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씨가 지난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힘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1982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 보훈 신청을 했지만 광복 이후 손 씨의 조선노동당 활동 이력 때문에 번번이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어도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6일 7번째 신청을 이틀 앞두고 손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보훈심사 특혜 의혹까지 손 의원을 향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만난 미국과 북한이 유엔 회의석상에서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북한은 미국이 강도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치현 기자입니다. 정상회담 결렬 후 상호 비난을 자제했던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유엔 군축회의석상에서 충돌했습니다. 일린 포블레티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가 먼저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며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자 북한이 반발했습니다. 주용철 북한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은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가 상황을 위험하게 몰고 갈 것이라고 또다시 협박에 나선 겁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4월 이후 로켓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전부터 시작한 서해 미사일 발사장 복원을 이달 초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경 노선 선회를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런 미국의 강경 대응은 이 경비함의 움직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 경비함인데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고 국제사회도 이 제재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일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 소속 4,500톤급 버솔프 경비함은 지난 3일 일본 나카사키에 도착했으며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차단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버솔프함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유엔 안보리 활동을 돕기 위해 동중국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해상 단속에 특화된 해안경비대 경비함을 파견해 북한 불법 환적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북한 불법 환적이 크게 늘고 수법도 수중 송유관 설치 등으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 국무부 외교정책 청문회에 폼페이오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대북 정책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와 영국 런던에서 만난 영국과 독일 외교 당국자들도 대북 제재 강화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북한 비핵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사기 거래를 보증했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는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와 통일, 안보 분야를 대상으로 열린 대정부 질문의 핵심 키워드는 비핵화였습니다. 야당은 비핵화의 개념부터 북한과 서로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라든지 그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 상태로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사기라거나 문재인 정부가 이 사기 거래 보증인이고 충계업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핵 동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은 아쉽다면서도 서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을 하고 그런 절차,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미국의 큰 제안에 북한이 아직 답을 않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북한 스스로 입증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한미 양국이 파악하지 못한 북한 핵시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지원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도망간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패딩으로 얼굴을 가린 34살 김모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 법원에 도착해서는 좀 더 큰 소리로 혐의를 부인합니다. 모자를 벗어야지.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노. 아이고. 제가 안 죽였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지 3일 만인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희진 씨 부모님 집에 간 것은 맞지만 살해 책임은 중국으로 간 공범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얘는 그 부인 취지의 진술은 했어요. 뭐 그런 취지. 예. 수사당국 관계자는 도망간 공범 3명을 잡지 못하면 김 씨 한 명만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김 씨가 살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자세히 입증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절도한 혐의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요즘 전국 학교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제를 상징하는 일본산 향나무를 뽑는가 하면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교체하려고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 필요하고 또 해야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다소 보여주기식 방식도 추진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커다란 향나무가 뿌리채 뽑힙니다.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일제 잔재 인물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기관한테 의뢰를 했었거든요. 의뢰를 했더니 이거는 일본산 외향나무가 맞다는. 광주의 한 학교는 교가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곡가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 인명사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생회에서 결정된 의견이고요. 교사 학부모 의견 다 들었고요. 경기도의회는 학교에서 쓰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284개가 대상입니다. 사용하더라도 인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전범 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지원했던 그런 것들을 진심 어리게 사과하고. 하지만 일부는 과도한 보여주기식 청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흥적인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왜곡된 역사, 그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데서부터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잔재 청산이 자칫 반일이나 혐일로 보인다면 국제관계에도 좋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숙박업소 객실에 아주 작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반년 동안 촬영된 피해자만 1,600여 명에 이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모텔에 구비된 헤어드라이기에 웬일인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검은색 전선이 나옵니다. 중국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2만 원 상당의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음란물 유통 전과가 있는 50살 박모 씨와 48살 김모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충청과 영남 지역 10개 도시를 돌며 30개의 숙박업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청소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TV 셋톱박스처럼 고정된 구비품 안을 주로 골랐습니다. 박 씨 일당은 직경 1mm 크기의 아주 작은 카메라를 모텔 셋톱박스 틈에 설치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카메라에 담긴 투숙객의 모습은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박 씨 일당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몰래 촬영된 영상이 803개로 피해자만 1,6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단기간에 매우 민감한 사생활에 노출된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건입니다. 사생활 영상을 엿보기 위해 4,100여 명이 중개 사이트에 가입했고 이 가운데 97명이 월 5만 원 상당의 정기 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PC와 해외 서버를 확보한 경찰은 몰래카메라 설치 주범인 박 씨와 김 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운영한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30대 독거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나서야 경찰이 사망 사실을 확인했는데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너무도 많이 흐른 뒤였습니다. 무관심 속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연,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쌍문동의 한 빌라. 복도부터 악취가 진동하고 대문에는 파리대가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빨래와 쓰레기가 널려 있고 거실엔 시신이 놓여 있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18일 38살 남성 성모 씨가 원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이라 같은 시신 상태로 볼 때 숨진 지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관에 파리가 있는 게 저는 찜찜하더라고요. 언니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경찰서 가는 게 낫겠다. 석 씨는 이웃 간의 왕래도 없이 거의 혼자 지내왔습니다. 2번인가 봤어요. 그냥 혼자서 씩 구하고. 경찰 조사 결과 가족과도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편함은 오랫동안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은 듯 고지서 등으로 가득합니다. 석 씨는 기초수급 대상자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젊은 나이여서 지자체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대상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만 40세부터 64세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제 나이도 미치지 않아서 경찰은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결혼 건수는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반면 이혼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가족이 사라지고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 그 위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른을 공유하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해로하는 부부. 점차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25만 7,600건으로 1972년 이후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답변도 7년 전 10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돈 없이 결혼을 사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도 얘기 많이 들어보면 다 이렇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이혼 상담 원하시는 건가요? 반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10만 8,700건. 특히 2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한 황혼 이혼이 10%나 되는 게 눈에 띕니다.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사는 게 전통의 가족상이었지만 이제는 결혼을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쉽게 갈라서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혼, 비혼,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졸혼까지 혼인을 둘러싼 용어들도 다양해졌죠.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 등장이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8명.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는 1.0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은 2008년 88곳에서 지난해 138곳으로 10년 새 50곳이 늘었습니다. 무슨 장사든지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된다고. 지금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한때 우리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던 나라였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 세상에 자식 욕심 그만 내고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130조 원을 쏟아붓는 나라가 된 지금은 산하 제한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애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결혼, 이혼, 출산 문제가 삼중고로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 우렁찬 소리를 자주 듣고 싶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국회에서 공중 화장실 내 여성용 변기 숫자를 남성용 변기보다 2배 정도 더 설치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실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편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과연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남녀 화장실 비율을 어떻게 하도록 해라, 이게 지금 법에도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법을 보면요, 이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나 대변기 등 변기가 1개면 이 여자 화장실은 1.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용객 1,000명이 넘는 다중 이용 시설에 한해서고요. 그 이하 시설에는 관련 규정조차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1.5배로 돼 있는 비율을 2배로 늘리자 이런 거군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여성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예,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불편이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이 남녀 변기의 비율에만 맞춰져 있어서 이 편법이 생길 가능성은 많습니다. 편법이요? 예.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성 변기 하나당 여성 변기를 2개로 늘리는 거니까요. 예. 기존의 여성 변기 수는 그대로 두고 이 남성 변기의 수를 줄여서 이 비율만 맞추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아하. 직접 들어보시죠.
1대 1.5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남성 소변기를 철거하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여성이 이용자가 많은 장소는 탄력적인 법률의 적용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 화장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남성 변기를 그냥 줄인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사실 어떤 건물에서 화장실 면적을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도 이용자 수를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요, 실제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용시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은 125명당 1개, 그리고 여성용은 65명당 1개를 설치해야 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남성은 500명당 대변기 1개와 소변기 2개를, 그리고 여성은 100명당 1개를 설치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일수록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최근에는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도 생기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2017년 11월에 현대카드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은 이 수용 능력이 몇십 % 더 올라가고 이 기다림이 대폭 준다면서 이 본사의 화장실 통로를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유럽도 이 최근 화장실을 만들 때 남녀 구분을 없애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와 성평등을 위한 건데요. 이 남성용, 여성용 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제3의 성을 표현하는 이 그림만 그려진 화장실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사실 가볍게 넘길 얘기는 아니죠. 네. 정부든 국회든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항공업계의 유엔총회라고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우리 항공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국제적인 행사 개최로 얻는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1968년 7월 서울과 도쿄를 잇는 우리나라의 첫 국제선 노선이 취항합니다. 당시 항공사는 대한항공공사가 유일했습니다. 서울과 도쿄 간을 1시간 45분에 연결하는 이 제트여객기는 정비사와 조종사는 물론 스튜어디스까지 모두 우리 기술과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1개 국적항공사를 보유한 항공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 총회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120개국 287개 민간 항공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IATA는 국제항공업계의 정책 개발, 규제 개선, 업무 표준화 등 항공산업 발전과 권익을 대변합니다. 인천공항을 나타내는 ICN, 김포공항을 의미하는 GMP 등 세계 공항 코드도 IATA가 만든 대표적인 국제 표준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항공사 CEO 등 1000여 명의 항공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항공의 인프라 그리고 관광의 자원,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그 부가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ATA 서울 총회의 의장인 행사를 유치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맡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사이클론 이다이가 아프리카 남부를 휩쓸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만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전망이고 이웃 국가 짐바브웨도 100여 명이 숨져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한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 마을이 온통 폐허로 변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 허리가 꺾였습니다. 건물들은 지붕이 뜯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를 먹일 음식조차 없다고 호소합니다. Estou a amamentar uma criança de uma semana, fez uma semana ontem. E não sei até agora ainda não me deram comida, não sei que vou me dar que hora.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00여 명에 달합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40만 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Pior mesmo, quando chega a destruir casas, chover, levar todas as roupas, molhar comida, você ficar sem nada. 이웃 국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사망자가 현재 집계로 100여 명으로 최대 300명까지 늘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라위도 56명이 숨지고 이재민 8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600,000 people affected, possibly even going up to 1.7 and more million people affected by cyclone and flooding. 구호팀은 지붕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1993년 방한 때 일화가 나옵니다. 청와대 수영장에 몸을 담그려고 하자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왔다.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재즈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수영을 즐겼다. 클린턴은 한국의 환대에 감탄했습니다. 외교부가 그의 애창곡까지 미리 세심하게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정상 외교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호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Thank you and your delicious wife for your warm welcome. 현지말 영어로 인사하면서 여성에게 붙이면 성희롱에 가까운 단어 delicious를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더 큰 말실수를 했습니다. 슬라맛 소르.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말레이시아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한때 전쟁까지 했고 영유권과 불법 체류자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한국에 온 외국 정상이 곤니찌와라고 인사한 셈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외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국을 소개하는 캄보디아 특집에 대만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가 하면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이 단체 사진 찍는 줄도 모르고 미국 부통령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사진이 해외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죠. 정상 외교는 국가의 권위와 품격, 정부의 조직력과 지적 수준을 드러내 보이는 창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건만 해도 청와대, 외교부, 현지 대사관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원고를 제대로 챙겼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현 정부 들어 전문 외교관이 꼭 필요한 자리에서 밀려나고 이념형 외교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외교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외교 참사를 보면서 그 정도로 이해할 만한 상황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연쇄 외교 참사의 이면이었습니다. 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 중에는 다 그치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남해안, 지리산 부근 또 제주에는 특히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해빙기라 여러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시설물 관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포근했는데 내일은 퇴근길 대비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그만큼 내일 밤에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과 비교하면 무려 10도나 떨어지는 건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9도, 대구 15도,
광주 1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서울 13도, 울산 22도까지 오르는데요. 밤에 기온이 큰 폭으로 뚝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비가 지나면서 공기 상태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말에 또 한 번 서쪽 지역으로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 밤 추위 대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 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